경기를 더 부양시키면서 국민들이 더 살기 좋게 만든다라는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올바른 길인가라는 생각을 테슬라가 그렇게 $800까지 높게 평가하는 이유의 핵심은 로보택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야, 1년 만에 만나요? 1년 됐나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또 증시가 또 아주 이벤트가 아주 다양한 날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미국 CPI, PPI 이거 관련한 이슈가 지금 가장 핫한 거죠? 지금 오늘은 그게 가장 핫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요즘에 기조 자체가 어디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작년 9월에 연준 점도표가 올해 4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다가 12월에 돼서 2차례로 바뀌었고요. 2회 또는 3회로 바뀐 상황 속에서 요즘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오고 그리고 달러인덱스가 올라오면서 그리고 트럼프로 인한 트럼프 정책의 우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 없지 않을까 또는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금리 인상 부분보다는 1회 정도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 시장이 다소 주춤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100bp 금리 인하의 것을 반영하고 시장이 움직였는데 그 부분이 축소되면서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비롯한 각종 정책이 나올 것이고 그 정책에 대한 트레이드가 발생이 된 거고요. 그 수급전 요인에 의한 국채 수익률의 상승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달러인덱스의 상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의 기조가 약화되거나 이제 못하지 않겠냐. 이제 그게 핵심 포인트고 그런 가운데 CPI, PPI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물가가 다이나믹하게 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되면은 그래도 완화적인 정책을 좀 져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생각을 해야겠죠. 겨울에는 물가 좀 오릅니다. 유가가 오르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소비 시즌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경향을 좀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된 12월의 PPI는 시장 예상보다는 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지만 CPI는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기조가 물가가 다시 다이나믹하게 막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스티키하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래도 하향 기조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경기도 하향 쪽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로 가는 부분은 좀 맞다. 근데 그 속도와 폭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CPI, PPI 발송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금리 인하 쪽에 유리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대감인데 요번에 보면 그러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걱정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큰 걱정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걱정이 요게 덧붙여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인가요? 미국 채금리가 정말 떨어지잖아요.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20일인데 항상 공언해 왔던 게 이제 보편관세,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이것들이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다시 또 나눠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 상황을?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과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걸 봐서는 한다 그러면 진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과격하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뉘앙스가 좀 달라졌습니다. 일단 최근에 2주만 보면은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루머를 들었죠. 하나는 전반적인 전 품목에 대한 보편과세를 하지 않고 일부 품목에 구체적으로 집어서 일부 품목에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곧바로 트럼프가 3시간 만에 가짜뉴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해프닝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나온 것은 전체적으로 관세를
일률적으로 처음에 매기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한 2에서 5% 매겨놓고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코멘트를 어떻게 했냐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 그 정책을 하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의중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의 미국의 환경이 보편화세를 하면서 대중국 견제도 분명히 하지만 그로 인해서 미국 내의 자본시장 또는 미국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소위 그 미국 재정부의 일반 그 어카운트를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아직 발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의 대형 화재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 지금 피해액이 뭐 1,200억 달러, 1,500억 달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집계는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것도 어떻든 보조금을 주면서 거기에 피해를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이 계속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방정부에서도. 근데 그 연방정부가 계속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채권 발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돈을 어디서 가져가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얘기는 국채 수익률을 올리는 효과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지금의 미국 상황은 재정 상태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금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가운데 돈은 더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 확장 정책을 또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급격하게 썼을 때 미국의 그 적자의 확대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9를 넘어섰는데 110을 막 넘어가고 그러면서 시장은 충격을 받아서 시장이 빠지고 그래서 물가는 오르고 아무리 트럼프라 하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경기를 더 부양시키면서 국민들이 더 살기 좋게 만든다라는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올바른 길인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거고 만약에 트럼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간 독불장군을 한다 하더라도 그 참모진들은 상당 부분 그걸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해프닝의 루머가 나왔는데 그 루머가 그냥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는 트럼프 측에서 시장이 간보기를 좀 한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아랫등 굴뚝이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얘기가 나오긴 했겠지만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는 언론 측에서는 그리고 시장에서는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위험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협박성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은 이제 임박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계속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취임을 하면서 그 각종 정책들이 나왔을 때 여태까지 공약한 반대로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쩌면 아닐 것이다. 또는 좀 변경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요즘의 뉴스들이다. 그런 정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인식, 불확실성인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과연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죠? 이민 정책을 좀 먼저 하지 않을까요? 일단 외교 부분에서는 이제 이민 정책하고 전쟁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먼저 거론을 할 것 같고 일기에서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물가를 올리는 요인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여태까지 저가의 노동력을 가지고 부국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민을 이제 그동안에 들어왔던 쪽을 이제 막아서거나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내추방하는 일이 발생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임금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서서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빠르게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곧바로 재정 확장 정책이나 이런 관세 정책이 나왔을 때는 이건 직접적으로 환율과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눈치를 볼 개연성이 있지만 이민 정책이나 아니면 전쟁 관련된 내용들,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내용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은 워낙에 부르짖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관세 정책에 대한 내용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뒤로 후퇴하는 그런 뉘앙스가 트럼프 본인이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참모들이 예, 참모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해 한다 하더라도요 참모진들이 그것을 가지고 상무부나 아니면 국방부나 여러 군데에 다시 행정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이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것이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이제 관세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선 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 오늘 지금 이거 녹화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그렇죠. 화요일 날 중국이 많이 떴어요. 근데 중국이 한 2% 상승을 했습니다. 대만도 떴고 항상도 2% 정도 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 연초에 안 좋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중국이 상승을 한 부분은 중국이 2024년 작년도에 수출입 지표를 발표하면서 어마어마한 흑자를 냈어요. 네, 무역 흑자를 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부분 그리고 뭐 이구 환신에 대한 내용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루머이긴 하지만 돌아다니는 보편적 관세의 폭을 2에서 5%를 하면서 단계별로 하겠다라고 한 것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호재성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지금 곧바로 되자마자 이민 정책이나 뭐 전쟁 종료 관련 정책이나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을 얘기할 때 곧바로 원래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론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트럼프 생각을 모르겠지만 지금의 언론 보도로 봐서는 다소 곧바로 내놓지 않고 네. 좀 더 좀 지켜보면서 내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하여튼 요즘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만큼이나 부각되는 게 일론 머스크죠. 예. 뭐 여러 이슈가 나오는데 예. 어쨌든 작년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끈 주도주가 테슬라와 엔비디아였다는 예. 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이 두 개의 주도주가 올해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예. 지금 당장도 뭐 여러 이슈들이 살아 있어요. 예. 먼저 테슬라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근데 사실 지금 말씀을 주신 게 대표님이 주신 이건 뭐 2박 3일짜리잖아요. 그렇죠.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두 얘기가 왜 2박 3일짜리라고 표현을 드리냐면 두 개 다 지금 AI 시대 그리고 새로운 2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은 전 세계의 핵심인 거고 할 얘기도 참 많은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당장의 지금 상황에서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근데 테슬라의 부분은요. 요즘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테슬라의 주가는 이제 전기차의 판매 대수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가에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엊그저께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 타겟 프라이스 올린 거 보셨어요, 혹시요? 아니요. $800. 그래요? 가장 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낮은 거는 또 엄청 낮던데. 예, 엄청 낮아요. $800. 지금도 멀티플이 120배가 넘습니다. 엄청나네요. 지금 $400가 안 됩니다. 근데 $800 더블로 이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타겟 프라이스 가냐마냐를 자꾸 따지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투자자이고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 스토리에 맞는가? 이 기업이 그 스토리에 맞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게 우리 투자자의 몫인 거거든요. 테슬라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부분보다는 테슬라가 그렇게 $800까지 높게 평가하는 이유의 핵심은 로보택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연성이 있다는 $800 개연성이 아니고 테슬라가 그 방향으로 가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슬라의 앞으로 향후의 핵심은 네. AI의 기능을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로봇 택시 그리고 로봇이 운전하는 게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 이 자율주행차를 이제 사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모두 다 구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로 지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정적인 매출과 고정적인 이익을 선순환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말대로만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그것 때문에 예.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예, 거예요. 예, 예. 대단한 거죠. 그런 대단한 구독 거죠. 서비스로 전환이 됐을 때. 구독 서비스 대단한 서비스 되면은 이미 테슬라에 충성 고객이 있고 선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회사가 된 거예요. 애플이 지금 테슬라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모건스탠리에서 보면서 이제 거기 높게 준 거예요. 분명히 맞습니다. 또는 그런 개연성도 분명히 있고 기술 발전은 그렇게 가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그러면 그것을 지금 테슬라의 가격에서 반영 비례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게 실제로 구현이 언제쯤 또는 확실하게 100% 구현될 수 있는 일이냐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미래의 기술을 가지고 땡겨와서 어떤 주가의 그 가치를 반영을 할 때는 너무 멀거나 너무 구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땡겼을 때는 그냥 그거는 드림이라고 얘기했어요. 꿈입니다. 그건 꿈. 근데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나 이게 뒷받침되면서 움직이는 것은 그거는 가치를 반영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완전한 꿈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 가치를 많이 땡겨 쓴 건 분명히 맞아요. 네. 그래서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 서로 가장 핫한 인물이 좀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상당 부분 과거에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를 엘리베이터 타듯이 그냥 곧바로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올해 테슬라가 좋고 테슬라에 관계된 기업들과 테슬라의 소위 공급망에 있는 종목들만 올해 투자해다 이런 정도까지 나오는 상황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가격이 지금 말 그대로 미래의 것들을 다 반영한 상태에서 여기서 정말 다시 또 지난번에 요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이제 $400 근처인데 그 전에 작년에 테슬라는 상반기 내내 빠졌어요. 네. 그래서 $140, $150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거 반영하면서 $400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걸 반영하면서 올해 진짜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올라올 수 있느냐의 부분은 상당 부분 반영이 좀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성장을 봤을 때 성장의 모멘텀 그리고 성장했을 때 성공의 그 효과 그리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올해는 엔비디아보다는 테슬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부터 질문을 주셨는데 엔비디아도 관심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둘 다 막상막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막상막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요즘에 좀 주춤하죠. 엔비디아 주가는요, 작년 7, 8월의 주가입니다. 그 사이 신고가도 났다가 빠졌다가 신고가 났다가 빠졌다가 해서 엔비디아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엔비디아 주가는 빠지면 다시 올라와서 기회를 주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7, 8월에 엔비디아를 사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지금 본전이에요. 네. 그 주가가 그렇게 거의 멈춰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최근에 또 빠진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소위 B200이 이게 그 발열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다 이 얘기했었는데 젠슨 황 CEO가 야 문제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문제 없다라고 했지만 시장에서 나오는 결과치를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여실히 이제 팩트로 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M7 몇몇 기업들이 그 뭐 주문을 처리했다고. 예, 주문 처리한 부분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B200으로 요번에 서버에 자기 서버도 여러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한 곳에 그걸 다 채우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한 25% 정도는 지금 줄 수 있는 부분만 먼저 거기다 채우고 나머지는 그냥 호퍼 H200으로 그냥 채워서 거기는 올해는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B200을 기다릴 거냐 안 기다리겠다. 그 다음 거 B300 나오면 나 우리 그거 할게. 그거 빨리 만들어줘.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게 이거 최신종인데 이걸 안 하고 다음 거 기다리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 과거 걸로 쓸게 우리. 그리고 그 다음 거 우리 기다릴 거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약간 생긴 게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가 뭐 주가가 폭락하거나 또는 주가가 안 좋을 거냐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B200이 빨리 못 만들어서 그거에 전체 채우려고 했는데 일부만 채우고 이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딴 회사 제품을 쓰든지 아니면 안 하겠다가 아니잖아요. H200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장악력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다만 엔비디아의
성장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뭘 반영했냐면 소위 마진을 반영하면서 OP 마진을 반영하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OP 마진이 반영한다는 얘기는 신제품일수록 마진이 높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왔는데 신제품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좀 훼손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춤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가시는 마당에 가시는 마당인가 돌아가시는 것 같네. 이제 근데 연세가 또 그럴 만한 연세긴 아니요, 뭐 그렇게보다도 이제 퇴임하시는 마당에 전 세계 그 AI 칩의 전 세계를 세 등급으로 나눠서 AI 칩의 미국산 AI 칩의 수출 제한을 행정명령을 좀 해버렸단 말이에요. 법성으로 그렇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구 부류로 나눴죠. 동맹국, 그리고 적대국, 그리고 기타 등등. 근데 요번에 엔비디아에서 SS를 통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호소문 또는 비판문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거 이대로 이 상태로 가면 미국의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거고 오히려 상대 국가의 손에 놀아나는 거다. 막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야 이거는 되게 심각한 거구나. 과거에 중국으로 수출 못하게 하고 선당 부품 칩 수출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이거는 정말 이게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유지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엔비디아에 아주 고운 건 아니에요. 본 시절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엔비디아 CEO 초대 못 받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거는 뭐 아무튼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곱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중국에 최첨단 AI 칩을 팔지 못한다는 부분은 그러면 그 밑에 단을 팔거나 아니면 중국의 우회로로 중국이 사갔단 말이에요. 그 우회로 사갔다는 얘기는 기타 국가를 통해서 사갔고 첫 번째. 두 번째. AI로 간다는 얘기는 이 AI 시대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는 맨날 미국, 중국, 뭐 일본, 대만, 한국 뭐 몇 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이 소위 쏘버린 AI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쪽에 확장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시장이 전 세계에 있는 건데 지금은 빅테크에만 팔았지만 전 세계에 그게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상한선을 내놓고 성장의 한계를 준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의 젠슨 후ang CEO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무한 성장의 우위를 상단을 막아놓는 이렇게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이것 때문에 꺾이거나 막 이렇게 성장이 없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빨리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 조치로 인해서 좀 상당히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올해 엔비디아는 조금 고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드리냐면 엔비디아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바이 앤 홀딩이 있고 트레이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올해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테슬라도 트레이딩을 하겠지만 엔비디아보다는 그래도 맞아서 바이 앤 홀딩이 더 유리하는 그런 두 개를 만약에 비교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대표는 말씀대로 테슬라의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 뭐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우주항공도 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당장 눈에 띄는 건 하잖아요. 로봇, 자율주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엔비디아는 눈에 안 띄는 것 같죠.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의 칩만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쿠다 시스템 안에서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플랫폼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되게 요즘에 신경 많이 쓰는 데는 AI 헬스케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로봇도 지금 한다고 하고 있고 뭐 사실 칩이 있으니까 뭐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왕국은 진짜 미래의 비전은 굉장히 확실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부분들이 좀 엔비디아에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잘 참고하면서 또 관련된 그 섹터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그거에 따라 움직이니까 이 두 종목의 주가에 따라 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부통령, 소통령 이야기를 듣고는 하는데 예.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 예. 트럼프한테도 버림받는 날 혹은 트럼프 측근들에게 버림받는 날이 오지 예. 않겠냐. 견제당하는 예.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아요. 예. 그것이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어떤 그 비전들 여기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네,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죠. 뭐든지 뭐 자본시장이나 모든 가격은 뭐 영원한 게 없고 그렇죠. 사람의 관계도 좀 그런 부분이고 사실 그들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혈연도 아니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뭐 그렇게 만난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건 이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치의 세계 그리고 뭐 기업인들의 세계에서 이해관계는 뚜렷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어떤 과정이 되면은 분명히 노이즈가 발생을 할 건데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쪽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트럼프의 보좌진에 있는 정통 공화당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요번에,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트럼프 대표적인 참모 중에 한 분이, 일론 머스크는, 백악관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출입증도 못 받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만 이제 비난하는 사람이 한 명 요번에 있었죠. 그 제가 성함 모르겠지만 지금 참모 중에 한 명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책이나 지금 행보는 테크노 봉건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요게 제가 딱 꽂혔어요. 이렇게 보는구나, 이쪽은. 테크노 봉건주의라 하면 어떤 거냐면 이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고 있는 빅테크들이 그들의 아성을 만들어 놓고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들 안에 표준화를 만들고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돌아가게 만들면서 자기들끼리 이익을 다 추구하는 봉건 세상을 기술적 봉건 세상을 만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빅테크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떤 정책을 하는 거 뭐 이런 거 마치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자아 실현 또는 기술적 실현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면서 결국은 자사가 엄청나게 성공하는 그 과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자기 자사의 안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일론 머스크 또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표준화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하고 싶어. 그리고 그것이 트럼프는 도움이 되면은 그렇게 같이 해보자라고 할 거예요. 네. 근데 반대쪽의 참모진이나 아니면 행정부 수반들이 야 그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노이즈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지금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할 때 어떻게 할지가 지금 가장 문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중국하고 헤어질 수가 없죠. 정말 잘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시진핑한테. 네, 예. 왜냐하면 거기 공장도 제일 큰 게 있죠. 시장도 거기가 제일 크죠. 뭐 중국 자율주행도 중국에서부터 지금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 있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싸움에서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뭔가 좀 해결을 찾아보려고 지금 그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보도로 보면은 쉬울까? 그게 쉬울까? 그러게요.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참모가 검색을 했더니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머스크하고 엄청나게 계속 싸운다고 계속 뉴스에 많이 싸우는 사람이 한 명 나오더라고요. 있어요. 이 사람인가 봐요. 예. 그러니 참모들도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해관계 그 사람은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이해관계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에 다 내줘요? 정치라는 게 그럴 수 있나요? 그렇지 그렇지. 못하겠죠. 특히 근데 중국 때문에 더 노이즈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견제하면서 서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패권 경쟁이라고 하면 기술 경쟁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건데 그 기술의 발전을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서 하려고 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그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인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은 대중국에 굉장히 강경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걸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해결할까는 사실 지금 우리가 논할 문제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노이즈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공약했던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럴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솔솔 들듯이 그동안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 솔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가면서 상당히 많은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막상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혁명이 개혁보다 쉽다. 뭔가 기존의 질서들을 설득하고 깨트리면서 뭔가를 해나간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막 처음에는 뭐 그 장관들 지명하면서 막 파격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쪽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은 다 그냥 좀 조용해지는 느낌? 뭐 왜냐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막 이랬다 저랬다 하도 얘기 들으니까 헷갈릴 것 같은데 저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AMPC 주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보조금 주는 거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 부분을 못할 거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안 한 것 없이 그딴 게 어딨어. 그냥 행정부가 다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거기 그 전기차에 보조금 주는 거에 거의 90%는 공화당 우세 지역에 공화당이 의원들이 있는 주에 다 있는 거거든요. 이미 공장 다 줬고. 그렇죠. 공장 다 져놓고 거기 직원들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거 안 하는데 그럼 거기 철수하거나 아니면 힘들어져. 이걸 그 의원들이 받아들일까?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가 중요한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아무리 얘기해봤자 트럼프는 우리가 보도로 볼 때는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밀어붙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들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거 진짜 헷갈리죠. 여태까지 그러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있죠. 누구 말이 옳은 거는 우리는 모르겠고요. 노이즈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도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시장에서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기대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과거 트럼프 정권 때, 정부 때 증시가 상당히 올랐었다. 이런 기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워낙 여러 가지 노이즈 말씀하신 이런 것들 때문에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서 안 좋을 것이다 의견도 많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1기 때보다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1기 때는 2016년도 말에 선거 끝나고 2017년도 1년 차에 시장이 많이 떴습니다. 그리고는 2018년도에 1년 동안 빠졌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반등을 주다가 20년도에 팬데믹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고 나서 집권 1년 차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일단 나쁜 것부터 우려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없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망할 것처럼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게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서 감세 정책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그것이 부각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사후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트럼프가 지금 이제 아직 대통령 취임도 안 했잖아요. 한 6개월, 1년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렇잖아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에 트럼프의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되면서 왔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기업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테슬라나 이런 기업 측면도 그렇지만 지표에서도 그렇습니다. 지표, 국제 수익률과 달러인덱스가 올라온 것도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급적 요인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반영을 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 기대가가 반영이 된 상태인데 이만큼 된 상태인데 얼마나 더 이게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2017년도에는 전 세계가 반도체 사이클의 업사이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신고가 찍으면서 다시 2170포인트 간 게 201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17년도가 좋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좋았던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다운 사이클에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경기 자체, GDP 성장률 자체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도 좋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좋은 거지 다운되는 건 분명히 맞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있다라는 게 두 번째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2016년도에 당선이 되고 2017년도에 취임식 했지 않습니까? 그해 전이 2016년, 15년, 14년도가 시장이 안 올랐어요.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2024년과 2023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하긴 많이 올랐죠. 예, 두 해에 25%, 뭐 23%씩 합쳐갖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해에 한 50% 오른 거예요. 엄청난 지수가 거죠. 그게 엄청나게 지수가 오른 그러니. 거예요. 예, 지수가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얹고 취임을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수는 많이 올랐어요. 고평가됐어요. 그 논란이 있습니다. 고평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리고 AI 하드웨어 쪽에 상당 부분 반영돼가지고 이제 뭐 법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트럼프가 무슨 제조로 지금 여기서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1기 때의 기대를 갖는 것보다는 지금은 노이즈나 불확실성이 훨씬 더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자, 요건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뭐 트럼프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트럼프 때문이 아니고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는 호재성 제로보다 악재성 제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핵심은요. 결국은 무역 적자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무역 부분에서 미국은 소위 그 GDP 성장률을 보면은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넷 익스포트에서 거기에서 수출이 마이너스거든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통제할 수 있는데 소비도 엄청나게 좋고 그런데 이 수출이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심한 것들을 관세 부분에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핵심은 뭘로 통제할 수 있냐면 환율로 통제할 수가 있어요. 네. 환율로. 상대 국가의 통화 가치를 높이고 달러를 떨어뜨리면은 똑같은 효과를 갖는 거거든요. 이걸 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요. 트럼프는 이제 그렇게 할 개연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과론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리스크를 상당히 안고 가면서 가는 상황이에요. 우리 주식시장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안고 가는 상황인 거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트럼프 때문에 좋아지는 건 아니고 만약에 시장이 미국 시장이 강하다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요즘에 강하다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미국 시장을 AI 2000년도, 1990년도 말에 인터넷 혁명으로 시작된 IT 버블 이때하고 지금 비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랑 만약에 비교를 하면 대표님, 네. 지금 오른 건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긴 그렇죠. 1995년도가 S&P 500이요. 1995년도에 500포인트가 안 됐었어요. 2000년 3월에 고점 찍고 IT 버블 붕괴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S&P 500이 얼마까지 가냐면 1500까지 갔어요. 1500. 3배 떴습니다. 3배. 지수가 3배 떴어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와서 그때랑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걸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2년 동안 S&P 500이 25%, 23%뭐 이런 식으로 떴잖아요. 그때는 33%, 25%, 30%, 20% 이래서 5년 동안 떴어요. 5년 동안. 그러면 야,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논거는 뭐냐면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IT 버블을 만들었는데 그 IT 버블의 핵심이 인터넷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AI의 혁명이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이거 간과하지 못합니다. 저는 심지어 AI의 혁신, 혁명이 이제 시작된 거고 이거로 인터넷으로 20년 먹고 살았듯이 이거로 향후에 20년은 갈 거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럼 그때 봐봐 인터넷 혁명이 시작되면서 5년 동안 막 떴지 그리고 나서 결국은 무너지는 어떤 해가 있긴 있었지만 그건 언제가 그건 당연히 버블이 생기면 떨어지는 건 맞아. 그러면 그때는 멀티플이 성장주들은 100배, 200배였어요. 그 전체의 멀티플이 35배, 36배였어요. 네. 근데 요즘에 멀티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국 시장 S&P 전체가 28배에서 29배. 그리고
전체 테슬라가 제일 높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3.6배. 뭐가 높냐? 그때하고 비교해봐. 지금 AI 혁명 시작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가능성을 그쪽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디서 투자해야 되는가는 명확하게 이미 나온 거고요. 우리의 투자의 전략은 나온 거고 그게 성공한다면 그건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AI 때문이죠. 예, 그건 AI 때문에 시장이 더 좋게 가는 거지 트럼프의 정책이나 트럼프의 요인들은 저는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보다는 악재 요인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부럽기만 한 미국 증시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무조건 사놓으면 올라 우상향이야 예. 이 생각으로 미국 증시에 올라간 분들이 참 많아요. 예. 그게 뭐 백몇십조 작년에 뭐 얘기 들었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엄청 빠졌잖아요. 예. 이 한국 증시 올해는 근데 들어서 수익률 세계 1위라고 연초예요. 예, 연초. 일주일만. 일주일 만에. 일주일, 예. 참 드라마틱한데 예. 한국 증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예. 참 고민이에요. 그게 지금 차트 여러분들 보시죠? 대표님도 차트 뭐 네네. 보시죠? 지금 차트에서 명확하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보세요. 미국의 S&P 500의 차트는 주봉으로 보는 겁니다. 이 추세는 그냥 단기적으로는 일봉을 보지만 추세는 주봉으로 보거든요. S&P 500의 현재 주가가 어디에 있냐면 20주 이동평균선의 하단에 있습니다. 얘를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20주 이동평균 상승 추세를 할 때는 20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갑니다. 계속 얘를 깨고 다시 꺾어 내려가면 그걸 우리는 헤드앤숄더라고 그러면서 밀립니다. 네. 밀리고 그래서 추세 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추세가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20주 이동평균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20주 이동평균에 걸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많이 오르는 상승 추세 속에서 상승 추세를 깨냐 마냐에 걸려 있어요. 미국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주봉으로는 뭐 한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주봉도 하락 추세에 아직 있고 한참 멀었고 이걸 다시 올라가려면 일봉상 하락 추세, 미국은 아까 상승 추세라고 그랬습니다. 상승 추세의 하단 부분에 있는 거, 지지 라인에 있는 거고요. 우리는 하락 추세의 상당 부분, 저항 라인에 지금 지금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빠지다가 반등을 하는 고기에 와 있어요. 이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차트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로 풀어 설명드리면 미국은 많이 올라서 이제 여기서 빠질 거냐 말 거냐 이거 고민을 하고 있는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거고요. 우리 시장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오를까 말까 하고 있는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물론 우리 디커플링 되지 못해요. 미국 시장하고 커플링은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올해 초에 딱 보여주는 걸 보니까 이런 거죠. 미국은 높다. 그러나 미국에 투자해야 돼. 왜? 좋은 기업은 여전히 미국에 있어. 이게 미국 시장인 거고요. 우리나라는 낮아. 그러나 우리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긴 힘들어. 그래서 미국처럼 위대한 기업은 없지만 위대한 기업에 추종하는 공급망 안에 밸류 체인이 있든지 아니면 트럼프 정책이 바뀌면서 거기에 수혜가 되는 쪽으로 쫓아가든지 해서 우리 시장은 아래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위로는 높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수익률을 추구하는 절대 저평가 종목들이 제자리를 찾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올해 초에 보여줬고 차트에서 명확하게 그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증시가 정말 이 고평가 논란으로 인해서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리거나 네. 이랬을 때는 우리 한국도 커플링 될 수밖에 당연하죠. 없다. 예, 당연하죠. 예, 그거 꼭 짚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따로 간다고 걔들은 위에서 빠지는 거고 우리는 아래서 가고 더 안 빠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걔네가 만약에 헤드앤숄더 만들어서 빠지잖아요. 그럼 뭐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회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작년에 한국 증시 너무 예. 힘들었고 이것 다 미국 때문에 수급도 다 뺏기고 예. 아이고 좀 올해는 미국 증시 대신 한국 증시가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미국 증시가 계속 좋기를 바라야지 되네. 한국 증시가 좋기 위해서.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과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맨날 싸우고 뭐 아직도 한국장 하고 있냐, 뭐 또는 요즘에 한국 돌아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어떻게 그 말씀을 질문을 안 주셨지만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이미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미국이란 국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국의 위대한 기업, 즉 그 빅테크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우리는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AI만 볼게요. 반도체 AI 혁신 기술만 볼게요. 이 기술을 우리가 중국보다 못합니까? 유럽보다 못합니까? 일본보다 못합니까? 어디 못할 게 어딨어요. 우리가 근데 미국이 너무 앞서서 잘하기 때문에 우린 비교를 미국하고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유럽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미국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미국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국가가 딱 한 군데 있죠. 중국이 그 저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계속 견제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 틈바구니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되게 많은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요쪽 저쪽에 기회를 보고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라고 치고요.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 시장은 대형주예요. 삼성전자야. 한국 시장은 그 안에 있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야, 뭐 TFE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를 가지고 갈 때는 뭐 바이앤 홀딩을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그 기술력을 보고 좀 장기로 갈 수 있고 대신 삼성전자 수익률이 높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소부장의 수익률이 높겠습니까? 얘가 변동성이 훨씬 크니까 수익률은 더 높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한 단기적으로 볼 때 한 해를 보면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볼 때 미국이라는 시장과 우리 시장을 복합적으로 볼 때 거기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가 조금 더 작은 수익으로 가져가자라는 금액을 운용을 하고 한국 시장에서 할 때는 우리 시장에서 5% 수익률, 10% 수익률을 가지고 목표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 그렇지. 우리 시장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갖고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크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걸 분할해서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금통이 앞으로 우리 한국 금리와 관련해서 정말 고민이 많을 것이다. 지금 그런 예상들이 많은데 인하를 하자니 또 그대로 놔두자니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어떻습니까? 즉 한미 금리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네, 제일 걱정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금리 차가 커지면 자금이 빠져나갈까 봐 그러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환율이 약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금리 차이에서 환율 약세가 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하나 더 걱정이 있죠.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리는 상황이 되면은 부채가 늘까 봐. 부채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여러 가지의 발생이 있는데 저는 국내에서 계속 얘기하는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이제 개인들의 부채, 우리나라 개인들의 부채는요, 대부분 부동산 부채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약간 주제넘는 생각인데 그리고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은 저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따로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금리 정책으로 하지 말고 부동산은 부동산 투기가 어렵게 거기는 따로 하고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계속 높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채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이 더 어려워요. 그렇죠.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부채가 있는 사람이 훨씬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이 상태에 있으면 오히려 부동산 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아요. 원래 부동산 하는 사람도 꽤 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으로 인한 개인 부채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요거를 좀 이분화해서 당연히 그 말은 맞아요. 제가 반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걱정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성장률, 우리나라의 경기,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고금리 상태에서 성장은 늦춰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었을 때, 정말 진짜 일본 추정 따라가지 않을까. 잃어버린 10년 우리가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 기로에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재정 완화 정책, 그리고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과 그리고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우리 정치권들이 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 정치권들이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 지금 GDP 성장률을 2% 얘기하다 1.9% 얘기하다가 지금 최악은 1.3% 얘기하고 있고. 그러게요. 심지어 이 상태로 더 가면요 역성장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같은 국가가 수출 주도의 국가에서 그 부분에서 역성장 얘기 나오거나 1%대 성장률이 나오면은
우리 실물 경기는 엄청나게 안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쪽 당국에서는 행정 당국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환율의 문제 부분 또는 뭐 개인 부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재정 확장 정책과 통화하는 정책들은 시의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요번에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멀어질까봐, 네. 환율 또 올라갈까봐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있죠. 환율은 그 나라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뭐 금리 차 때문에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뭐 진짜 1% 또는 뭐 1% 아래로 성장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화가 더 약해집니다. 그럴 수 네,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건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추경 뭐 20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작년의 수준 가지고 예. 올해 얼마나 더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예. 이게 과연 되겠느냐. 뭐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 시장이 이렇게 좀 불안한데 이런 것들이 증시에 미칠 영향 아무래도 있겠죠. 저는 우리 시장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장 경기도 안 좋고 정치권 불안하고 뭐 환율도 안 좋고 뭐 다 안 좋은데 그래서 다 안 좋다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물 경기하고 주식시장은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유동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치권의 불안정성이나 그리고 올해 성장률 둔화되는 거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우리 수출 둔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국면이 막 진짜 치닫으면서 이걸 살리려는 유동성 보강의 완화 정책이 발생이 됐을 때 시장은 실물 경우와 상관없이 그거에 바탕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추경 얼마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뭐 사실 택도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보다는 저는 그건 정치권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은 분명히 맞는 건데 저는 주식시장에 뭐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해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에 돈이 없지 않아요. 네. 돈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 미국 주식 산 거 보세요. 규모를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MLF 잔고도 엄청 많고 RP도 엄청 많고요. 이 대기 자금들이 다 있어요. 그 자금들이 안 움직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돈 벌 수 있다라는 예, 믿음을 주게 맞습니다. 되면 몰려가겠죠.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걸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밸류 프로그램,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이게 올해 우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요새 그 금투세 폐지 예. 이거는 참 많은 데서 같이 예. 힘을 합쳐줬는데 예. 요새 상법 개정 관련해서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예 그냥 아침 방송이나 할 때 예, 예. 상법 개정이 한국 증시를 살린다 로고 예, 예. 박혀가지고 영상을 예, 다 예. 내보내는데 예. 주변을 보면 상법 개정 별로 관심들이 없나 봐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다른 게 신경 쓰이는 게 많잖아요. 다른 외로워. 다른 거 신경 쓰는 게 많아서 다른 거에 신경이 지금 가 있는 거 봐. 트럼프에 가 있고 우리나라 정치권에 가 있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안정화되면 곧바로 올해 가장 부각이 될 게 우리 시장에서 이 상법 개정입니다. 네. 이 상법 개정이 됐을 때 이게 그러면 뭐가 그렇게 될까? 금토세 폐지되고 또는 예전에 있었던 공매도 뭐 금지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상법 개정했을 때 정말로 그렇게 좋아질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우리 시장이 디스카운트 됐던 요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에 이 상법이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되면은 그러면 돈은 움직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자금이 정부에서 꼭 해주지 않다 하더라도 있는 자금이 돌면 그걸 우리가 그 돈이 안 돌았을 때 동맥 경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시태비가 그래서 발생이 되는 거고 있는 돈이 아주 레버리지를 익히면서 잘 돌면은 사실은 신규로 붙지 않아도 우리 시장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금방 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들이 미국에 들어간 돈 제가 보기에 들어간 20-30%만 돌아와서 다시 해도 우리 시장 그냥 곧바로 뜰걸요? 굉장히 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예. 이제 또다시 예. 뭐 반도체, 2차 전지 뭔가 좀 화려한 스타들이 주도주들이 좀 튀어나와야 되는데 예. 요즘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다. 예. 미래 어떤 비전을 아주 확고하게 보는 분들도 예. 있는데 예. 아직은 예. 꿈에 불과하다. 예. 좀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현상을 하나의 테마로. 예. 어떻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 그 테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마하고 주도센터, 주도산업하고는 여러분 구분하시죠. 테마는요, 이익이 연결되지 않는 미래 기술을 가지고 이제 테마를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주도 산업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이익이 나면서 막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주도 산업, 전체 우리의 산업을 끌고 갈 때 그 주도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리기판이 다음 차세대 반도체 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반도체 기판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누가 뭐 부정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단단하고 발열의 문제도 없고 또 더 미세회로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원래 인텔이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텔이 지금 이제 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여기서 많이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뭐 하고 있겠지만 그쪽보다는 뭐 삼성전기나 SKC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부각이 된 이유는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SK그룹하고 지금 엔비디아하고 좀 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SKC가 부각이 된 이유는 SK하고 엔비디아하고 친하면서 엔비디아도 유리기판에 관심이 있는데 SK의 SKC가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요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가능성이 굉장히 빨리 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하나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의 발열 문제로 인해서 G200에 문제가 생겼으니 그렇죠. 야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가 되면은 됐겠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현이 돼가지고 실제로 기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어디쯤이냐라는 기술적 문제로 볼 때는 이게 올해 될까 내년에 될까의 부분은 그렇게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는 부분은 지금 없어요 데이터가.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쪽 주가는 좀 보시는 게 어떤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알 수 없는 네. 좋은 뉴스, 나쁜 뉴스들이 네. 이 주가를 계속 변동성을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데는 항상 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데는 있습니다. 우리 그 예를 들어볼게요. 자율주행 있잖아요. 네. 예전에 자율주행이 어떻게 된다, 뭐 자율주행이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된 게 막 5만 원 갔던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 자율주행 언제 돼 그게? 향후 10년 안에 되겠어 그게 자율주행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자율주행 우리나라에 지금 자율주행차 타고 계시는 분들 있죠. 지금 뭐 합니까? 그게 자율주행이에요? 그냥 스마트 크루즈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기능만 들어간 거잖아요. 보조 기능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정말 오래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0,000원 갔던 주식, 10,000원에서 50,000원 갔던 게 다시 10,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요번 CS에서도 그랬고 자율주행 그 기술이 상당 부분 발전했더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막 부각이 되니까 올해 자율주행이 어때요? 또 오르죠. 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미래 기술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의 기술을 따로 아주 특별히 잘 아시는 분은 당연히 그거에서 롱텀으로 바이앤 홀딩하면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뉴스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미래 성장 기술을 가지고 투자할 때는 그 기술이 당장의 이익을 가면서 성금성금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성장주를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를 땡겨다가 막 그냥 그 주가에 반영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예전에 있었던 2차 전지였고요. 그 2차 전지가 지금 밑에서부터 뭐 조금씩 올라오는 그 분위기는 잡히고 좀 있어요. 근데 예전에 너무 많이 땡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단계별로 올라왔으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뭐 참고로 거기까지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까지 한국 증시를 이끌었던 큰형님, 이 예. 삼성전자의 분발,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생태계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예. 또 어떤 분발, 이것이 한국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삼성전자가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 그 콜 테스트 이 부분도 그렇고 예. 지금 중국에서의 그
이 치고 올라오는 창신이나 이런 쪽에서의 예. 이 메모리 쪽도 힘들어 보이고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의 지금을. 이제 삼성전자 얘기할 때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우리 반도체 사이클 있잖아요. 네.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반도체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뭐 저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니까 감히 그분들한테 의견을 뭐 반론을 제기하거나 뭐 반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비판하거나 싶지는 않고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다 가면서 올라온 거는 사실은 레거시 반도체가 아니고 범용 반도체 전반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AI 반도체만 올라온 거 아닌가요? 그냥 AI의 사이클이었지. 즉 AI 중에서도 AI 하드웨어의 칩에 AI 칩의 사이클이었지.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PC가 잘 팔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범용 D램 가격이 올라오면서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거랑 약간 같이 껴서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 삼성전자 하는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번 AI 칩 사이클에는 삼성전자가 못 낀 거예요. 네. 이번에 못 꼈다는 거 그냥 인정하고 아예 인정하고 삼성전자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못 낀 거 인정하고 그냥 거기는 그냥 따라만 그냥 가시고 진짜 반도체 사이클의 본격적인 사이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제 여기 들어가는 또는 신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뭐 로봇도 반도체가 들어가겠죠. 뭐 자율주행차도 반도체 들어가겠죠. 전장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춤형 그렇죠. 반도체들이. 이걸 우리가 온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맞춤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작년 말에 브로드컴이 급등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에이직에 관련된. 에이직.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에이직 관련된 신설 부서를 만들겠다. 엔비디아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러면 언제쯤 삼성전자는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냥 진짜 투자자이고 맨날 이런 방송도 하고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삼성전자는 이 AI 하드웨어에 서버에 막 들어가는 대형 AI 하드웨어가 아닌 소위 LLM에 들어간 뭐 또는 빅테크에 들어간 반도체가 아닌 이제 맞춤형 반도체들이 활성화되면서 소위 B2C로 가면서 이 AI 맞춤형 반도체 칩들이 AI 칩들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일상에 대해서 휴대폰에도 AI 기능, PC에도 AI 기능, 모든 것들이 AI 기능이 더 많이 되면서 보편적으로 IT 기기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좋아지는 시기가 올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바로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고 삼성전자는 그 시기를 타면서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타고 가야겠죠. 거기에 동반해서 연동하면서 갈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에서는 AI 칩을 추종하는 건 당연히 대세이기 때문에 그쪽이 열심히 하시는 건 분명히 맞지만 제발 부디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각종의 이제 B2C로 가는 AI가 실생활에 구현되는 각종의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그 디바이스에 맞춤형으로 가는 반도체를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만들 건가를 이거는 엔비디아나 다른데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이건 놓치지 않겠다. 우리가 이걸 다 잡겠다라는 쪽으로 브로드컴이 아닌 우리가 잡겠다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저는 삼성전자가 정말 좋아지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정말 좋아지는 길은 삼성전자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온디바이스 또는 맞춤형 반도체 AI 칩이 얼마나 B2C로 구현되면서 많이 활성화되느냐의 속도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AI 칩에서는 늦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바라보고 하는 거는 지금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펼쳐지는 세상에서의 효용성을 뭐 HBM4 얘기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근데 어쨌건 이쪽에서 열쇠를 인정하고 가는 게 현실적으로 편안하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 빅테크들이 LLM을 위해서 또는 뭐 AI 구현을 위해서 엄청난 서버를 갖고 거기 있고 거기다가 뭐 엔비디아의 가속기 칩을 H100, H200 뭐 그동안에 계속 사놨잖아요. 앞으로 계속 삽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삼성전자 발로 뭐 많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말씀하신 온 디바이스 AI에 뭐 이런저런 뭐 CXL이 뭐 잘 이해도 잘 못하겠는데 막 그런 얘기들 막 쏟아졌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지나고 보면 삼성전자의 강력한 그 하나의 또 무기들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보면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우리 다 무시하잖아요, 삼성전자요. 그렇지, 그 뭐지 그게? 나중에 되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당장은 AI 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HBM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HBM 쪽에서 삼성전자는 안 하면 안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거는 그냥 가되 다음 준비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HBM 준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꼴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분기가 시작이 됐고요. 새해. 이 1분기 이 한국 증시를 이끌 주도주 혹은 섹터 혹은 테마 어떤 것들이 이 1분기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해 강세의 섹터 또는 종목은 연초에 세잖아요. 여태까지 보시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답을 줬어요. 연초에 센 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다양스럽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막 반등을 좀 주긴 줬는데 얘는 그냥 섹터별로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연초에 좋아졌던 게 뭡니까? 자율주행, 그렇죠? 로봇 좋았죠. 전력기기, 그리고 조선, 얘들이 다 좋았던 거지 않습니까? 연초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조선이 들어가니까 조선 기자재가 한번 또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서 일부가 움직였는데 제약바이오는 어디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갖냐면요. JP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거는 과거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요번에 조금 잠잠하잖아요. 저는 요거보다도요. 지금 AI 시대잖아요. 3월 3일 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뭘 하냐면은 전미 미국 병원 인프라 시스템 협회인가 뭐 그런 데서 하는 건데 뭘 하냐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CES예요, 일명. 네. 그러니까 IT를 접목한 AI 헬스케어 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3월 3일 날. 근데 거기 그런 쪽이 더 관심이 좀 저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AI라는 큰 범주 안에서 AI 쪽에서 파급되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파급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작년에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하드웨어였다면 올해는 이 하드웨어는 맞춤형으로 바뀌는 하드웨어로 분사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분사된 것 중에서 진일보에서 더 빨리 되는 기술은 아마 소프트웨어를 가미한 최종 수요단의 IT 기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젠슨왕이 얘기한 게 피지컬 AI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예, 그게 올해 당장 해가지고 끝나는 이런 표현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진짜 20년 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빨리 어떤 구현이 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그렇죠. 지금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게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맨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수혜 쪽도 이제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근데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우리 지금 정치권이 좀 어지럽긴 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이 생기면 밸류업 관련주는 끊임없이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엉뚱한 얘기 하나 드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 섹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친환경, 신재생. 예, 그런 쪽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많이 갖고 계시는 배터리 뭐 이런 데잖아요. 온갖 악재들을 다 반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정책이 막상 시행이 될 때 우리는 10대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5대뿐이 안 때리네? 그러면 얘들은 일정 정도의 반등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을 잘 보면요. 뭐 반토막 이상 난 주식들은 한번 밑에서 올라오면 요즘에 그 엔터주가 그러거든요. 밑에서 올라오면 50% 기본으로 올라와요. 요 타이밍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좀 봤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우리 한국 증시 또 미국 증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지점들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박병창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